여러분, 안녕하세요. 돈, 권력, 그리고 역사가 충돌하는 곳, 금융역사학자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지혜에 축복이 내리길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부의 역사를 꿰뚫어보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깨부술 거대한 신화는 바로 자본주의의 알파이자 오메가, 애덤 스미스와 그의 전설적인 개념,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자본주의가 무엇 위에 세워졌는지 안다고 생각하죠. 자유시장, 최소한의 정부 개입, 그리고 모든 사람이 각자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면 사회는 마법처럼 저절로 잘 굴러갈 거라는 믿음. 이 생각이 어디서 왔냐고 물으면 아마 100이면 100 같은 대답이 나올 겁니다. 바로 애덤 스미스. 그 하얀 가발을 쓴 아저씨, 경제학의 아버지, 자유방임주의 예언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진짜 골 때리는 문제입니다. 애덤 스미스는 오늘날 자신을 인용하는 그런 식의 자본주의를 믿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사실 그의 이름을 거의 신처럼 숭배하는 사람들은 종종 애덤 스미스가 우리에게 가장 경고했던 바로 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마치 방화범이 소방관의 동상을 세우고 있는 꼴이랄까요? 보이지 않는 손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애덤 스미스가 진짜로 무엇을 주장했는지 들어본 적조차 없기 때문이죠. 이건 여러분 탓이 아닙니다. 지난 100년 동안 애덤 스미스의 이름을 이용해서 거대한 경제 신화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신화는 너무 널리 퍼져서 이제는 거의 상식처럼 느껴질 정도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정부는 경제에서 손을 떼야 하고 시장은 자유롭게 흘러가야 하며 경쟁은 자연스럽게 모두를 위한 번영을 창출할 것이다. 경제학자들은 나중에 이 아이디어를 레세페르라고 불렀죠. 프랑스어인데 내버려둬라,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손떼, 이겁니다. 이 신화에 따르면 애덤 스미스는 자유방임주의 창시자입니다. 그는 시장이 어떤 간섭도 없이 작동하도록 내버려둬야 한다고 믿었고 정부보다 탐욕을 더 신뢰했으며 규제 없는 상거래가 인류 진보의 가장 순수한 형태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아주 깔끔하고 단순한 이데올로기적으로 완벽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사소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애덤 스미스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요. 만약 애덤 스미스가 오늘날 현대 자본주의가 자유시장이라고 부르는 것을 본다면 아마 이렇게 물을 겁니다. 대체 누가 내 책을 다시 썼소? 그리고 왜 내 모든 경고는 싹 다 빼먹은 거요? 자, 그럼 이제 슬로건으로 포장된 가짜 세계가 아닌 애덤 스미스 그 자신이 실제로 살았던 진짜 세계로 돌아가 봅시다. 스미스는 1723년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났습니다. 혹독한 겨울, 제한된 기회, 그리고 재능보다는 출신이 훨씬 중요했던 사회. 우리가 지금 너무나도 잘 아는 금수저, 흑수저 논란이 일상이었던 그런 곳이었죠. 당시 영국은 자유시장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중상주의 제국이었죠. 무역은 왕실이 허가한 독점 기업에 의해 통제되었고 가격은 길드라는 동업조합이 결정했으며 산업은 카르텔이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상업은 동인도 회사 같은 거대 기업이 장악하고 있었죠. 이 회사는 자체 사설 군대까지 보유했고 그냥 사업체라기보다는 거의 하나의 주권 국가처럼 행동했습니다. 이것이 스미스가 연구했던 세상입니다. 경제 권력과 정치 권력이 깊숙이 얽혀 있고 시장은 자유롭게 작동하는 게 아니라 사적 이익 집단에 의해 설계되고 영향을 받고 종종 조작되던 세상이었죠. 오히려 스미스는 평생에 걸쳐 상인들이 너무 많은 영향력을 얻으면 그 힘을 이용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규칙을 조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같은 직종의 사람들이 함께 만나는 일은 드물지만 그 대화는 항상 대중에 대한 음모로 끝난다. 이걸 우리 MZ세대 식으로 번역해 볼까요? 사장님들끼리 골프 치러 모이면 그 끝은 항상 소비자 등쳐먹을 담합이다. 이건 뭐 규제 없는 자본주의의 모토와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죠. 그리고 교과서가 아주 편리하게 건너뛰는 또 다른 진실이 있습니다. 애덤 스미스는 경제학자로 훈련받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스스로를 경제학자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죠. 그는 도덕 철학자였습니다. 인간의 행동, 공감, 동정심, 그리고 우리가 왜 서로를 공정하게 대하거나 혹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심리를 연구하는 사람이었죠. 그 유명한 국부론을 쓰기 한참 전에 그는 도덕 감정론이라는 인간의 도덕성에 대한 아주 빽빽하고 철학적인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정말 제대로 읽어보면 즉시 깨닫게 됩니다. 스미스는 사회가 오직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품위와 상호 책임을 가지고 행동할 때만 작동한다고 믿었다는 것을요. 그는 탐욕이 세상을 움직인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도덕이 세상을 움직인다고 믿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스미스의 유산 전체에서 가장 큰 반전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손이죠. 어디서 왔는지는 몰라도 누구나 아는 그 문구. 시장을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든 사회를 더 나은 결과로 이끈다는 생각. 하지만 현대 자본주의가 철저히 숨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스미스는 그가 쓴 모든 저작물을 통틀어 이 표현을 단 3번 사용했습니다. 딱 3번이요. 그리고 그 용례 중 단 하나도 시장의 보편적인 법칙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도 기업들을 자유롭게 풀어줘라, 모든 것이 저절로 해결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도 규제 완화가 번영으로 가는 길이다, 라고 말하지 않죠.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손이 스미스 철학의 핵심이 아니었다면 대체 무엇이 핵심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권력이 분산되고 규칙이 제대로 시행될 때만 경제가 작동한다는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교육, 은행, 공공사업, 자연 독점, 인프라, 그리고 기업의 포획 즉 기업이 정부를 좌지우지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정부의 개입을 지지했습니다. 그는 규제를 믿었습니다. 단지 멍청한 규제를 싫어했을 뿐이죠. 그리고 그는 책의 수많은 페이지를 할애하여 기업이 너무 강력해지고 너무 정치화되고 너무 기득권화되는 것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스미스의 시대는 동인도 회사에 의해 지배되었습니다. 이 회사는 영토, 군대, 무역로를 통제할 정도로 막강한 독점권을 가진 기업이었죠. 스미스는 이 회사를 피로 물든 독점, 시장을 왜곡하고 정부를 부패시키는 파괴적인 힘이라고 불렀습니다. 만약 그가 오늘날 살아있다면 특정 거대 테크 기업, 제약 대기업, 그리고 금융기관들을 보면서 아마 한 가지 질문을 던질 겁니다. 아니, 내 책 읽어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요. 이 모든 것에 기이하고 약간은 블랙 코미디 같은 부분은 애덤 스미스가 자신이 명시적으로 경고했던 이데올로기의 마스코트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마치 어떤 회사가 자신들을 비판했던 사람의 신분을 훔쳐서 홍보 모델로 쓰는 것과 같은 지적 사기입니다. 애덤 스미스가 실제로 무엇을 의미했는지 이해하려면 우리는 이 이상한 사실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손은 그의 저작에서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 딱 3번. 출판된 책에서 2번, 초기의 한 에세이에서 1번. 그리고 이 용례들 중 어느 것도 자유시장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느 것도 시장을 자기 조절적인 힘으로 묘사하지 않죠. 어느 것도 탐욕이 마법처럼 사회적 조화를 낳는다는
현대적 아이디어로 확장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 세 가지 용례는 정반대를 보여줍니다.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이 규칙이 아니라 예외라고 믿었습니다. 인간의 행동이 우연히 긍정적인 결과를 낳는 아주 드문 순간이라는 거죠. 경제학의 법칙이 아니라 인간의 불완전성에 대한 각주에 불과했습니다. 첫 번째 사용은 스미스가 유명해지기 전에 쓴 천문학사라는 흥미로운 작은 에세이에 나옵니다. 여기서 보이지 않는 손은 고대의 미신을 가리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을 신들의 탓으로 돌리는 인간의 경향 말이죠. 시장이나 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건 철학자 스미스가 사람들이 혼돈을 이해하기 위해 어떻게 위안이 되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지를 관찰한 것입니다. 만약 현대 자본주의가 자신을 위한 은유를 원했다면 사실 이게 더 정확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아무도 이 구절을 인용하지 않죠. 두 번째 사용, 바로 그 유명한 구절은 국부론에 등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조차 문맥은 아주 편리하게 삭제됩니다. 스미스는 한 상인을 묘사하는데 그는 해외 무역의 위험을 두려워해서 국내에 투자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애국적이거나 합리적이거나 경제적으로 계몽되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무서워서입니다. 스미스는 이 두려움이 그를 의도치 않게 국내 산업에 이익이 되는 결정으로 이끈다고 말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경제의 법칙이 아닙니다. 보편적인 원리도 아니죠. 단지 사적인 두려움이 우연히 공공의 이익을 창출한 한순간일 뿐입니다. 하지만 후대의 경제학자들이 규제 완화를 정당화할 슬로건이 필요했을 때 그들은 이단 하나의 일화를 거의 신의 법칙인 것처럼 둔갑시켰습니다. 만약 아이러니의 수호성인이 있다면 그는 아마 사람들이 자기 책을 엉터리로 읽는 것을 지켜보는 애덤 스미스의 모습을 하고 있을 겁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 사용은 도덕 감정론에 나오는데 이건 훨씬 더 많은 것을 드러냅니다. 스미스는 부유한 지주들,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허영심 많고 만족할 줄 모르는 짐승들처럼 사는 그들이 자원을 독점하지만 결국에는 자신들이 모든 것을 소비할 수 없기 때문에 부의 일부를 분배하게 된다고 불평합니다. 그들이 친절해서 나누는 게 아닙니다.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나누는 거죠. 한 사람이 만 에이커의 땅을 소유할 수는 있지만 저녁은 한 끼밖에 못 먹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그들이 남긴 음식으로 살아남습니다. 이것이 도덕적 의미에서의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탐욕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자들이 우연히 가난한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것, 이건 불평등에 대한 찬사가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이기적인 인간조차도 어느 순간에는 우연히 빵 부스러기 하나쯤은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는 도덕적으로 지친 한숨에 가깝습니다. 간단히 말해 스미스의 세 가지 보이지 않는 손은 각각 미신, 두려움, 그리고 탐식의 물리적 한계입니다. 신자유주의 경제학의 성스러운 삼위일체라고 하기엔 좀 그렇죠? 하지만 20세기를 거치면서 이 작은 은유는 스스로 생명력을 얻었습니다. 시카고 학파의 경제학자들, 레이건 시대의 정책 이반자들, 기업 로비스트들, 그리고 친시장적인 싱크탱크들은 보이지 않는 손을 하나의 교리로 격상시켰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규제가 불필요하고 정부는 본질적으로 해로우며 시장은 내버려 두면 자연스럽게 안정을 창출할 것이라는 증거로 내세웠죠. 보이지 않는 손은 시장을 이해하기 위한 은유에서 규칙에 반대하기 위한 명령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애덤 스미스는 상인들을 견제하지 않으면 그들이 자신들을 부유하게 하기 위해 시장을 왜곡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경력의 절반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 완화의 지적 마스코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재해석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전략적이었죠.
1800년대 후반과 1900년대 초반의 철도, 철강, 석유 재벌 같은 산업 거인들이 등장하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위한 철학적 정당성이 필요했습니다. 앤드루 카네기나 존 록펠러는 규제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정당성을 원했죠. 그래서 그들은 스미스의 이론을 단순화시킨 버전에서 그것을 찾아냈습니다. 이후 냉전 시대는 이 단순화된 버전을 무기로 만들었습니다. 자본주의는 공산주의에 맞설 도덕적 서사가 필요했고 모든 뉘앙스가 제거된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 바로 그 서사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관찰이 아니라 보편적인 법칙으로 그리고 그 시스템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편리하게 이익이 되는 법칙으로 마케팅되었습니다. 하지만 스미스가 실제로 두려워했던 것은 정확히 20세기가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가격을 설정하고 법률에 영향을 미치고 국가를 압도할 수 있을 정도로 거대한 기업들. 그는 상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대중을 속이고 억압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독점은 경쟁을 파괴할 것이라고 경고했죠. 그는 정부가 시장 왜곡을 막고 노동자를 보호하며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스미스를 자신들의 챔피언이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은 그 부분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들의 스미스 버전은 단순화되고 소독되고 도덕 철학이 제거된 것이었죠. 모든 경고는 삭제되었습니다. 모든 뉘앙스는 지워졌습니다. 모든 불편한 진실은 땅속에 묻혔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역사를 통해 계속 봐온 패턴입니다. 강력한 집단이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 단 한 문장만 취하고 나머지는 버리는 것. 그들은 보이지 않는 손을 인용하지만 스미스가 기업을 비난하는 부분은 인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시장에 대한 그의 믿음을 칭찬하지만 불평등에 대한 그의 분노는 무시합니다. 그들은 자유시장을 찬양하지만 스미스가 시장을 자연적인 힘이 아니라 인간의 창조물로 보았다는 사실, 즉 규칙과 감독, 도덕적 경계가 필요한 존재로 보았다는 사실은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여기 현대 정책 이반자들이 피하는 반전이 있습니다. 스미스는 개인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것이 항상 좋은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종종 끔찍한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믿었죠. 국부론의 전체 목적은 시장이 왜 실패하는지, 즉 어떻게 독점이 형성되고 카르텔이 가격을 조작하며 기업이 정부를 부패시키고 경제력이 집중되는지를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은 치료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외외적인 현상, 즉 변칙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세기에 걸쳐 그 변칙이 브랜드가 되어버렸습니다. 애덤 스미스의 세계에서 우리 시대로 시간을 빨리 감아보면 그 아이러니는 거의 고통스러울 정도입니다. 우리는 스미스가 거의 사용하지도 않은 한 문장 위에 전체 경제 시스템을 구축했고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거의 모든 것에 대해 그가 경고했던 수백 페이지는 무시해버렸습니다. 집중된 권력, 정부에 대한 기업의 영향력, 규제가 아니라 규칙을 쓸 만큼 부유한 자들에 의해 왜곡된 시장. 지난 세기의 모든 위기, 대공황부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모두 스미스가 예측했던 동일한 패턴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가장 강력한 플레이어들이 그림자 속에서 움직일 때 시장은 더 이상 시장이기를 멈춥니다. 그것은 하나의 연극 무대가 되고 우리 나머지 사람들은 단지 비싼 티켓값을 지불하는 관객일 뿐이죠. 현대의 풍경을 보십시오. 정보를 형성하는 거대 테크 기업들, 경쟁을 짓밟은 유통 독점 기업들, 그리고 그들의 실패가 국가적인 구제금융을 필요로 하는 금융기관들. 이것들은 자유시장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홍보를 더 잘하는 카르텔일 뿐입니다. 그리고 정책 이반자들이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무슨 우주적 안전망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것을 언급하며 얻는 기묘한 위안은 경제학이라기보다는 미신에 가깝게 느껴집니다. 이것은 스미스가 그 은유를 처음 사용하며 비판했던 바로 그 믿음, 즉 우리가 스스로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보이지 않는 힘이 대신 해줄 것이라고 상상하는 인간의 욕구와 똑같습니다. 진실은 더 단순하고 훨씬 더 불편합니다. 시장은 마법처럼 남용을 바로잡지 않습니다. 권력은 스스로를 규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탐욕은 그냥 내버려 두면 그것에 보상하는 시스템 자체를 포함하여 그 길에 있는 모든 것을 집어삼킵니다. 현대 자본주의는 스미스가 가장 두려워했던 바로 그 괴물이 되었습니다. 소수가 너무나 효과적으로 판을 기울여서 시장의 결과가 설계가 아닌 운명처럼 보이게 만드는 세상. 하지만 스미스가 실제로 의미했던 것을 이해하는 것이 세상을 더 어둡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명확하게 만들죠. 왜냐하면 스미스는 경제가 파멸할 운명이라고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경제가 인간적이라고, 즉 결함이 있고 고칠 수 있으며 선택에 의해 형성된다고 믿었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주장했던 것은 균형이었습니다. 혁신할 만큼 강한 시장, 억제할 만큼 강한 정부, 그리고 공정함을 요구할 만큼 현명한 사회.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를 구해줄 것이라고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면 역사는 똑같은 방식으로 당신을 짓밟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역사는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디를 봐야 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